서울의 심장부로 향하는 리무진의 창밖으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기에는 충분했지만 서윤아의 기억 속에 각인된 고통의 흔적을 지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윤아가 아니었다. 세상은 그녀를 엘리아나서 베일에 쌓인 투자 펀드 엘리시안 캐피탈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 차가운 무채색의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스커트가 그녀의 새로운 갑옷이었다. 마침내 차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올라서자 저 멀리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그 유리와 강철의 탑은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장소이기도 했다. 유나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차창을 부드럽게 쓸었다. 유리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10년 전 그날 밤의 비와 피의 냄새가 거짓말처럼 코끝을 스쳤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밤이었다. 남편인 진성그룹 회장 이강혁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은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차가운 영안실에서였다. 남편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였던 강태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미세한 승리감, 그리고 그녀를 향한 경고와도 같은 동정심.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강혁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나와 어린 아들 민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회사의 지분, 저택, 심지어는 아이의 양육권까지.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계획된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이대로 머무른다면 아들의 목숨조차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든 아들 민준을 담요에 쌓아안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비에 젖은 채 맨발로 어둠 속을 달렸던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악몽으로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아들의 작은 숨소리만이 그녀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그렇게 그녀는 아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세상은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남편의 죽음에 얽힌 스캔들을 피해 아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고 수군거렸다. 아무도 그녀가 돌아오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멈춰서며 상념에서 깨어났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그녀가 앞으로의 전쟁을 지휘할 임시 사령부였다. 짐을 푸는 비서의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진성그룹의 건물을 응시했다. 저 안에서 강태준은 지난 10년간 그녀의 남편이 피와 땀으로 일군 왕국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파티는 이제 끝날 시간이었다.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개인 비서가 태블릿 PC를 공손하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바이오넥스라는 작은 생명공학 회사의 정보가 떠 있었다. 겉보기에는 부채에 시달리는 평범한 중소기업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바이오넥스가 보유한 신약 개발 관련 특허 기술이 현재 진성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제약 부문 인수합병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태준은 이 작은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단순히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그날을 위해 그녀는 처절하게 자신을 단련했다.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심장부에서 금융을 배웠고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익혔으며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으로만 상대를 압도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 서유나가 아닌 누구도 얕볼 수 없는 투자자 엘리아나 서로 다시 태어났다. 지금 즉시 바이오넥스 측에 연락해서 현재 시장가의 2배를 제시하고 지분 전량을 인수하겠다고 전하세요. 단, 인수 주체는 우리가 내세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진행하고 엘리시안 캐피탈의 이름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비서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홀로 남은 유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붉은 액체가 진성타워의 불빛에 비쳐 마치 피처럼 보였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축배였다. 강태준,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에게 저지른 죗값을 이제부터 하나씩 되돌려 받을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정당한 유산을 돌려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이유였다. 그녀의 시선은 스위트로 만족,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아들 민준에게로 향했다. 어느새 훌쩍 자라 18살의 청년이 된 아들은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민준은 아버지의 명석한 두뇌와 어머니의 차분한 성정을 모두 물려받았다. 특히 컴퓨터와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아들은 아직 그녀의 계획 전체를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쯤은 눈치채고 있었다. 어머니,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네요. 민준이 책을 덮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다. 10년의 세월은 아이의 얼굴에서 어릴 적의 흔적을 지우고 늠름한 청년의 윤곽을 새겨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깊었다. 유나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악마가 될 수도 있었다. 그래, 여전히 아름답지. 하지만 저 아름다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물과 탐욕이 숨어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서유나가 아니었다. 지난 10년은 그녀를 강철로 만들었다. 이제는 그 어떤 공격에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상대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바이오넥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계약은 내일 오전에 바로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강태준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성이 이름 모를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의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여전히 승자의 오만에 취해 있을 터였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도시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모든 퍼즐의 첫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막이 올랐고 그녀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자 연출가였다. 강태준이 자신의 무대 위에서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그녀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차분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10년의 기다림, 그 기나긴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적을 향해 조용히 건배했다. 진성그룹의 심장부 7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성체와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남자 강태준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여유롭게 시가를 음미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해왔다. 이강혁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졌고
진성은 온전히 그의 왕국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지략에 도취해 있었다. 회장님, 긴급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며 평온을 깨뜨렸다. 강태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시간에 긴급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무능한 자들이나 사용하는 변명에 불과했다. 그는 대답 대신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서실장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만으로도 상대는 충분히 위축되었다. 바이오넥스 인수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어젯밤 저희가 최종 제안을 넣기 직전에 엘리시안 캐피탈이라는 해외 펀드에서 저희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지분 전량을 매입해 버렸습니다. 계약은 오늘 오전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가 서렸다. 엘리시안 캐피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그는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끄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장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바이오넥스는 단순한 중소기업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진 특허는 진성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제약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하찮은 돌멩이가 굴러들어와 길을 막는단 말인가. 저희도 급하게 파악해 보았지만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몇 년 전 월가의 혜성처럼 등장한 신생 펀드로 대표는 엘리아나 서라는 한국계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와 대담한 전략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비서실장은 준비해온 자료를 태블릿에 띄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강태준은 화면에 떠 있는 엘리아나 CEO라는 이름을 차갑게 응시했다. 사진 한 장 없이 간략한 이력만 나열되어 있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자가 운 좋게 돈 좀 만졌다고 해서 감히 진성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2배? 그럼 우리는 3배, 4배를 제시해서라도 다시 뺏어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 그 여자에게 자본시장의 무서움을 똑똑히 가르쳐 주도록 해. 하지만 회장님, 그들이 이미 인수를 완료한 상태라. 비서실장이 말을 흐렸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방법을 찾으라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라고 한 게 아닐 텐데. 언론을 이용하든 금융감독원을 압박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바이오넥스의 약점을 찾아내서 흔들어. 탈세든 연구 조작이든 뭐든 좋아.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태산처럼 부풀려서 그들을 질식시켜버려.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그 엘리아나 서라는 여자의 모든 것과 바이오넥스를 되찾아올 구체적인 계획안을 올려놓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비서실장은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황급히 허리를 숙이고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강태준은 다시 한번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파문 따위에 흔들릴 그의 제국이 아니었다. 그는 이내 불쾌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곧 있을 정계 인사와의 저녁 약속을 떠올렸다. 하찮은 방해물은 그의 수하들이 알아서 처리할 터였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고 왕의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파멸을 맞이할 뿐이었다. 같은 시각 엘리아나서, 즉 서윤아는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바이오넥스의 연구 데이터와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숫자 너머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강태준의 예상과 달리 그녀가 바이오넥스를 인수한 것은 단순히 그의 계획에 회방을 놓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그 기술의 잠재적 가치는 진성이 평가한 것 이상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완벽하게 활용할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다. 대표님, 예상대로 진성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 몇 군데에 바이오넥스의 과거 연구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는 정보입니다. 비서의 보고에 유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의 방식은 1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여의치 않으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하지만 지금 그의 상대는 울며 도망치던 과거의 서유나가 아니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들이 진흙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리석 계단을 깔아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녀는 태블릿을 옆으로 밀어두고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적인 제약회사 노바티스 파마의 아시아 RD 총괄 책임자인 데이비드 첸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들은 월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이였다. 엘리아나, 이렇게 빨리 연락 줄 줄은 몰랐군요. 당신이 말한 그 흥미로운 기술은 준비된 겁니까?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유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데이비드. 당신네 연구팀이 지난 3년간 찾고 있던 바로 그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부로 바이오넥스는 엘리시안 캐피탈의 자회사가 되었고 우리는 당신의 회사와 독점적인 기술 제휴 및 공동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세부 조건은 이미 메일로 보냈으니 확인해 보세요. 데이비드는 잠시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려 메일을 확인하는 듯했다. 이내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흥분이 교차했다. 맙소사, 엘리아나,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이라면 이사회 승인은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회신하도록 하죠. 짧은 통화가 끝나고 유나는 다시 한번 창밖의 진성 타워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이 진흙탕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전장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경제지의 일면 헤드라인은 한 가지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베일의 투자사 엘리시안 캐피탈, 바이오넥스 인수,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 파마와 초대형 기술 제휴 계약 체결. 이 기사는 서울 금융가의 거대한 폭탄처럼 떨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부실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던 바이오넥스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았고 엘리시안 캐피탈과 엘리아나 서의 이름은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회장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 던졌다. 어젯밤 그가 지시했던 비열한 공작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완벽한 허공의 삽질이 되어버렸다. 이제 바이오넥스는 진성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의 파트너가 되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노바티스 파마와의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데 하룻밤 사이에 이런 판을 짜낸 거냐고. 강태준의 고함 소리에 임원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를 얕잡아 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만 많은 아마추어의 객기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날카로운 전문가의 한 수였다. 그 엘리아나 서라는 여자, 당장 뒷조사를 다시 해.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만나는 사람, 돈의 출처,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샅샅이 파헤쳐.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기 마련이니까. 강태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명령했다. 그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이 정체불명의 여자는 명백한 적의를 가지고 자신을 그리고 진성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엘리아나 서의 등장은 잔잔했던 호수에 던져진 하나의 돌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움직이게 할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다. 금융계에서는 엘리아나 서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위해 분주했고, 그녀의 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에 매료된 투자자들이 엘리시안 캐피탈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유나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다. 강태준의 시선을 자신에게 완벽하게 고정시켜 그가 다른 곳을 돌아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유나는 아들 민준과 함께 조용한 한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치열한 전쟁의 흔적은 그녀의 얼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바이오넥스 건은 강태준의 오만함에 첫 번째 균열을 냈을 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깊숙한 곳을 타격해야 했다. 어머니, 오늘 뉴스에서 온통 어머니 이야기뿐이던데요. 민준이 물을 따르며 무심한 척 말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대단한 전략가라고 부르더군요. 유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전략은 중요하지 않아, 민준아. 중요한 건 왜 싸우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지를 잊지 않는 거란다. 우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온 거야. 아주 정당한 방식으로. 그녀의 말에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슬픔과 함께 강철 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 의지가 자신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강태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바이오넥스건은 단순한 사업적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왕국에 누군가 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의미했고,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며칠 동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엘리아나서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보고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마치 백지장처럼 깨끗했다. 10년 전 그녀가 월가에 처음 등장하기 이전의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학력, 가족관계, 출생지, 그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유령 같았다. 강태준은 이런 상황이 더욱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공포는 증폭되기 마련이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이 정체불명의 적수는 돈의 힘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치밀했고 대담했으며 그의 수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는 문득 10년 전의 한 여자를 떠올렸다.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비에 젖은 생쥐처럼 도망쳤던 서유나. 강태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연약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여자가 이런 괴물이 되어 돌아왔을 리는 만무했다. 그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상상을 지워버렸다. 서유나는 이미 세상 어딘가에서 죽었거나 혹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이건 그저 새로운 종류의 적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편 서유나는 강태준이 자신을 추적하느라 분주한 동안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성그룹 내부에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적임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남편 이강혁 회장이 살아생전 가장 신임했던 비서실장 최영환. 강태준이 회장이 된 후 그는 온갖 핑계로 한직인 자료관리실로 좌천되어 지난 10년간 잊혀진 존재로 지내고 있었다. 유나는 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었다.
모든 통신이 감시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비서를 시켜 작은 소포 하나를 진성그룹 자료관리실에 최영환 실장 앞으로 보내게 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소포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와 오래된 서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기다립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전부였다. 그날 오후 먼지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최영환 실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포를 받았다. 그는 소포를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상자 안에 든 것은 단순한 만년필이 아니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이강혁 회장이 그에게 직접 선물하며 최 실장의 펜 끝에서 진성의 역사가 쓰이는 거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다. 이 회장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비통한 마음에 그 만년필을 회장실 책상 위에 두고 나왔었다. 그리고 함께 적힌 메시지, 오래된 서점. 그것은 과거 이강혁 회장이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와 단둘이 만나던 광화문의 작은 헌책방의 이름이었다. 최영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일 리가 없었다. 죽은 이강혁 회장이 보냈을 리는 만무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사모님, 서윤아, 그녀가 돌아온 것이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과 함께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그는 지난 10년간 죽은 듯이 지내왔다. 강태준의 감시 아래 그는 이강혁 회장의 충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수모를 겪으며 버텨왔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렸지만 시간은 그의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만년필을 꽉 쥔 채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기회인 동시에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강태준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꾸민 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강혁 회장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바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코트를 걸쳤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약속의 장소인 광화문의 시간의 숲이라는 헌책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을 건 도박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책방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한 잉크 냄새로 가득했다. 최영환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책장 사이를 서성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잠시 후 책방 안쪽의 작은 카페 공간,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와 앉았다. 세련된 트렌치 코트에 얼굴의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주변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최영환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고고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다. 서윤아, 사모님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혹시 그가 말을 꺼내자 여인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서 유약함을 지우고 그 자리에 차가운 지성과 강인함을 새겨 넣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희미한 그리움과 반가움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최 실장님. 아니, 지금은 최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차분해져 있었다. 사모님, 정말 사모님이십니까? 최영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살아 계셨군요. 민준 도련님은 무사하신 겁니까?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요. 그날 밤 실장님께서 몰래 챙겨주신 비상금이 아니었다면 저와 민준이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저택을 빠져나오기 직전 유나는 최영환으로부터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었다. 그 안에는 그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현금과 함께 다른 나라로 가는 위조 여권이 들어있었다. 강태준의 눈을 피해 그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충성이었다.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회장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짧은 회포가 끝나자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실장님, 제가 왜 돌아왔는지 짐작하시겠지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최영화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아나서, 그분이 사모님이셨군요. 바이오넥스 건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난 10년간 강태준은 회장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지켜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남편의 명예, 제 아들의 자리, 그리고 당신의 자리까지도요. 유나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최영환에게 지난 10년간의 이야기와 자신의 계획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최영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결의가 교차했다. 과거 그가 알던 연약한 사모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가 앉아 있었.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영환이 마침내 결심한 듯 물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과거의 총기가 돌아와 있었다. 유나는 바로 이것을 기다렸다. 강태준의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자금 흐름, 정관계 인사들과의 검은 거래, 그리고 10년 전 그날 밤 남편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분명 회사 내부에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아무리 철저히 지웠다 해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딘가에는 반드시 찌꺼기가 남아있기 마련이죠. 최영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료관리실. 모두에게 잊혀진 그곳이야말로 강태준의 감시가 가장 소홀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과거의 모든 기록들이 잠들어 있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태준은 유성 자산 운용이라는 위장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의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유나에게 건네는 첫 번째 정보이자 그의 충성을 증명하는 서약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길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의 연락 방법과 접선 장소를 정한 뒤 조용히 헤어졌다. 헌책방을 나서는 유나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외부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 안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회사로 돌아가는 최영환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 그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조용한 암살자였다. 최영환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서윤아는 겉으로는 엘리시안 캐피탈의 대표로서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는 등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몇몇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가능성을 흘리며 금융시장에 연막을 피웠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 그녀가 기다리던 소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도착했다. 약속된 신호는 늦은 밤 그녀가 아들 민중과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간단한 야식을 먹고 있을 때 울렸다.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없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오래된 서가에 새로운 시집이 꽂혔습니다. 그것은 최영환이 보낸 신호였다. 정보가 확보되었으니 약속된 장소로 오라는 의미였다. 유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해야 할 터였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세단에 올라 약속 장소인 서울 외곽의 한적한 물류 창고로 향했다.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한 창고 구역. 약속된 지점에 차를 세우자 낡은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최영환이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무척이나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유나의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강태준의 개인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유성 자산 운용의 회계 자료 백업 서버를 찾아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암호화되어 있어 제가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짧게 보고를 마쳤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어떤 연락도 먼저 하지 마십시오. 강태준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실장님을 겨눌 겁니다. 유나는 그의 안전을 염려하며 말했다. 그녀는 최영환을 단순한 정보원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남편이 남긴 소중한 사람이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동지였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유나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려 호텔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 시각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무언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지만 밤늦게 홀로 외출하는 모습이나 통화할 때의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돕고 싶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컴퓨터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 이강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주었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희미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공식적인 발표는 빗길 교통사고. 하지만 어머니의 슬픔에 잠긴 눈빛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진성그룹의 10년 전 서버 기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버는 보안이 허술했다. 지난 10년간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방치된 디지털의 공동묘지였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몇 시간의 노력 끝에 사고 당시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던 폴더를 찾아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삭제되거나 손상된 상태였다. 실망감이 밀려오던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들어왔다. 파일명은 삭제되었지만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데이터 조각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작은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주는 그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다운로드했다. 최신 기술로도 풀기 어려운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포기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코딩한 해독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암호의 일부가 깨지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온전한 문서는 아니었다. 그것은 단 몇 줄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와 함께 첨부된 짧은 메모 조각이었다. D1 브레이크 시스템 점검 완료. 최종 변수 제거. 최종 변수 제거?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는 깨진 파일 조각들을 다시 한번 조합해 보려 했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파일이 생성된 날짜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이었고, 파일의 최초 작성자 아이디는 놀랍게도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태준으로 되어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파편이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최영안이 넘겨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의 눈앞에 수만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장벽이 펼쳐졌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생존하며 익힌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암호화된 회계 장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숫자의 흐름을 쫓았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들의 자금 세탁 패턴을 발견했다. 유성 자산운용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돌리고 쪼개어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돈들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로 흘러 들어갔고, 진성그룹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검은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강태준의 왕국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차갑게 분노를 삼켰다. 바로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문을 노크했다. 어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유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들을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민주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와 그녀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암호화된 파일 조각과 최종 변수 제거라는 섬뜩한 문구를 보여주었다. 이게 무슨. 유나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최영안이 가져온 비자금 내역, 그리고 아들이 찾아낸 10년 전 그날의 기록, D1은 사고, 하루 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브레이크 시스템 점검과 최종 변수 제거. 그것은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조작한 명백한 살인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태준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강태준이 남편의 자리를 탐내 음모를 꾸몄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는 단순한 찬탈자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민준이의 아버지를 직접 살해한 악마였던 것이다. 차갑게 유지되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려왔다. 복수의 무게가 달라졌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를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피의 투쟁이 되어버렸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전부 지게 할 수는 없었다. 민준아, 이건 어머니가 해결할게. 넌 더 이상 위험한 일에 나서면 안 돼. 약속해 줄 수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마주 안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왜 돌아와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것인지를. 이제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 역시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병사였다. 강태준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엘리아나서라는 유령 같은 여자는 그의 그물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그의 신경을 긁어댔다. 바이오넥스 건 이후로도 그녀는 마치 체스판의 고수처럼 시장의 허를 찌르는 행마를 계속하며 진성이 공들여온 몇몇 프로젝트를 교묘하게 방해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태준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가 동원한 모든 정보력과 인맥으로도 그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마치 안개 속에 쌓인 성처럼 다가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 같았다.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지난 10년간 감히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다. 돈과 권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폭력, 이 세 가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루한 두뇌 싸움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다.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의 방식을 써야 했다. 세련된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벗어 던질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수족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인물 백상무를 호출했다. 백상무는 조폭 출신으로 강태준의 짓이라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드는 해결사였다. 그의 손은 진성그룹의 성공 뒤에 감춰진 수많은 피와 눈물로 더러워져 있었다. 강태준은 백상무에게 엘리시안 캐피탈이 최근에 투자한 신재생 에너지 스타트업 솔라드림에 대한 모든 자료를 던져주었다. 이 회사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버려.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단순히 사업을 방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돼. 공포를 심어줘야 해.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란 말이다. 대표라는 놈부터 시작해서 직원들까지 내게 덤비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단, 우리가 했다는 증거는 남기지 마. 깨끗하게 처리해. 백상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그림자처럼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늦은 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솔라드림의 연구소에 어둠이 내렸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퇴근하고 몇 명의 야근 인원만 남아있을 때였다. 갑자기 10여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연구소로 난입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고가의 연구 장비를 부수고 개발 중이던 시제품을 박살냈으며 기밀 자료가 담긴 서버를 망치로 내리쳤다. 이게 다 너희 사장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똑똑히 전해. 여기서 끝내고 싶으면 당장 투자금 빼고 꺼지라고. 그들은 남아있던 연구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연구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파괴음이 가득했던 10여 분이 지나고 그들은 경보음이 울리기 직전 연기처럼 사라졌다. 현장에는 박살난 기자재와 겁에 질린 연구원들, 그리고 지워지지 않을 공포만이 남았다. 사건 소식은 즉시 서윤아에게 보고되었다. 그녀는 비서가 보여주는 처참한 연구소의 사진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는 검은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그는 변하지 않았다. 10년 전에도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그녀는 남편이 죽기 몇 달 전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한 계열사 사장의 의문사를 떠올렸다. 경찰은 단순 심장마비로 결론 내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강태준의 작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측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목숨조차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자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를 이성과 논리의 영역에서 상대하려 했던 자신이 순진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대화가 통하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길들일 수 없는 맹수였다. 대표님, 솔라드림의 이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일로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대표에게 연락해서 제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하세요. 그리고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고 2배로 보상할 준비를 하세요.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비서는 의아했지만 언제나처럼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진성타워가 마치 거대한 야수처럼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강태준,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무덤을 팠어. 당신의 그 오만함과 폭력성이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야. 당신은 나를 위협하기 위해 발톱을 드러냈지만 덕분에 나는 당신의 목을 물어뜯을 명분을 얻었어. 다음 날 유나는 솔라드림의 이 대표를 직접 만났다. 그는 전도유망한 젊은 사업가였지만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만적인 폭력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엘리아나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업을 계속할 자신이 없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대표님, 이건 전쟁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엘리시안 캐피탈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젯밤의 공격은 솔라드림이 아니라 바로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릎 꿇는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들 겁니다. 당신의 기술과 꿈은 이런 식으로 짓밟려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밀었다. 연구소 복구와 장비 구입 비용은 전액 엘리시안 캐피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솔라드림의 지분 20%를 현재 가치의 3배로 매입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이 대표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거대한 악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자신보다 더 거대한 의지를 가진 이 여인의 모습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유나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지휘관이었다. 솔라드림을 떠나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언론계에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세요. 거대 자본의 횡포에 희생된 유망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준비시켜요. 하지만 아직 진성그룹의 이름은 노출시키지 마세요. 대중의 동정심과 분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불은 서서히 지펴야 더 크게 타오르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태준이 던진 돌은 그녀를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 되돌아갈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폭력이라는 가장 원시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유나는 그 폭력마저도 자신의 무대로 끌어들여 여론이라는 더 강력한 무기로 재가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투자 펀드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본 자의 처절한 분노라는 사실을.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솔라드림 연구소에 대한 공격은 엘리아나 설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폭력에 쓰러지는 청년 기업가의 꿈이라는 식의 감성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고, 여론은 익명의 거대 자본을 향한 분노로 들끓었다. 엘리아나서는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솔라드림에 대한 과감한 추가 투자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강단 있는 투자자의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했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서퍼처럼 자신이 일으킨 파도 위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강태준은 평생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경험이 없었다. 이 굴욕감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백상무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잔인한 명령이 떨어졌다. 그 여자, 직접 손을 좀 봐줘야겠어. 죽일 필요까지는 없어. 하지만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할 정도의 공포를 선물해줘.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바로 그것을 건드려. 백상무는 강태준의 눈빛에서 살기를 읽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일을 즐기는 변태적인 기질이 있었다. 그는 즉시 수하들을 풀어 엘리아나 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그들은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18살짜리 아들 이민준이었다. 그날 오후 유나는 잠시 복잡한 일들을 잊고 아들과 함께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고즈넉한 북촌의 한옥 골목을 걷고 있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이었지만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구경 한번 시켜주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편안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놓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그녀보다 몇 걸음 앞서 걷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좁은 골목길 코너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미친 듯이 튀어나왔다. 차는 명백히 민준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비명을 지르는 관광객들, 놀라 달아나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의 하얗게 질린 얼굴, 유나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계산이 사라졌다. 그녀의 몸을 지배한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원초적인 모성애 뿐이었다. 그녀는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렸다. 아들의 몸을 밀쳐 골목 안쪽으로 쓰러뜨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어깨로 차의 측면을 강하게 부딪혔다. 으악,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충격의 순간에도 차의 운전자를 놓치지 않았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가 자신을 보며 지었던 섬뜩한 미소.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살이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정신을 차린 민준이 달려와 피를 흘리는 그녀의 어깨를 부축하며 울부짖었다. 유나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의 얼굴과 몸을 빠르게 살폈다. 다행히 아들은 찰과상 외에는 다친 곳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안도감 위로 지옥의 용암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남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그날을 위해 그녀는 격투기를 배웠고 위험 상황을 빠져나가는 온갖 생존 기술을 익혔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이런 식으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강태준,
그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는 그녀의 아들을, 그녀의 세상 전부를 건드렸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려는 사람들을 만류했다. 병원으로 가는 것은 위험했다. 강태준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 가옥의 주소를 알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그곳으로 부르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의 냉철함과 결단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안전 가옥에 도착하여 의사에게 긴급 치료를 받은 후에야 유나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어깨뼈에 금이 갔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치료를 받는 내내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무겁고 차가웠다. 민주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다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탓이 아니야, 민준아. 유나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픈 팔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건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야. 그리고 이제 나도 그들에게 답장을 보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공허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지시는 더 이상 금융시장이나 여론전에 국한되지 않았다. 백상무라는 자에 대해 알아봐. 강태준의 더러운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자야. 그의 가족, 그의 약점,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리고 월가 시절에 내가 도움을 줬던 그림자들에게 연락해. 이제 그들에게 빚을 갚을 시간이 왔다고 전해. 그림자들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정보 전문가와 해결사 집단이었다. 유나는 지난 10년간 그들과 보이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만일의 사태를 위한 보험이었지만 사용하고 싶지는 않은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강태준이 먼저 룰을 깼다. 그가 먼저 비즈니스라는 체스판을 뒤엎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로 그녀를 끌어들였다. 그렇다면 기꺼이 응해줄 생각이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진성그룹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의 돈, 그의 명예, 그의 권력,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어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호랑이를 구석으로 몬 사냥꾼은 이제 분노한 어미, 호랑이의 피해 복수를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안전가옥의 창문 너머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어깨의 통증은 밤새 서윤아를 괴롭혔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다.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을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을 한 명의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제거해야 할 종양이었고 뿌리 뽑아야 할 독초였다. 그녀가 풀어놓은 그림자들은 밤새 어둠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보고는 해가 뜨기도 전에 도착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내용은 간결하고 정확했다. 북촌 골목의 가해 차량 확보. 운전자는 백상무의 직계 수아 박철민. 그의 자백 영상 및 계좌 이체 내역 확보 완료. 솔라드림 연구소 습격에 가담했던 조직원 일부의 신원과 배후 자금 출처 또한 동일. 그림자들의 일 처리는 상상 이상으로 신속하고
완벽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증까지 확보해냈다. 유나는 보고서를 읽으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강태준이 휘두른 폭력이라는 칼이 이제는 그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곧장 경찰이나 검찰로 달려갈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강태준의 돈과 권력에 길들여진 사냥개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관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바로 여론이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 JT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의 간판 언론인 김영진 기자. 그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과 거대 권력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정으로 유명했다. 그는 과거 진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강태준의 압력으로 좌천되었던 아픈 경험이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의 기회이기도 할 터였다. 접선은 철저히 익명으로 이루어졌다. 유나의 대리인은 공중전화를 통해 김영진 기자에게 진성그룹의 추악한 민낯글이라는 제목의 제보가 있음을 알리고 특정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자료를 넣어두었다고 전했다. 물품 보관함 안에는 백상무와 박철민의 관계, 솔라드림 습격 사건과 북촌의 차량 돌진 사건이 모두 진성그룹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영상과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단,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자료를 확인한 김영진 기자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그는 잠자고 있던 사자의 본능을 일깨우며 즉시 팀을 꾸려 취재에 착수했다. 그는 이 제보가 단순한 공익 제보가 아니라 진성그룹 내부 혹은 그의 원한을 품은 누군가의 정교한 기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의도가 무엇이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유나가 첫 번째 불씨를 던지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두 번째 불을 지필 준비를 했다. 그녀는 최영환 실장이 넘겨준 유성 자산운용의 비자금 파일에서 가장 폭발력이 강한 부분을 따로 추출했다. 그것은 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태준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진성그룹이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이 담긴 거래 내역이었다. 정경유착의 가장 추악한 단면이었다. 그녀는 이 자료를 진보 성향의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두 개의 다른 언론사에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을 거의 동시에 터뜨리는 것. 그것은 강태준이 대응할 시간과 방향을 빼앗아 버리는 교란 작전이었다. 하나는 사회적 공분을 살만한 폭력 사건으로, 다른 하나는 정치적 파장이 클 정경유착 스캔들로. 강태준은 양쪽에서 터져나오는 불길 속에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D-데이 폭풍이 시작되었다. 저녁 8시 JTBC 스포트라이트는 재벌의 탈을 쓴 폭력, 누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나라는 제목으로 진성그룹의 조폭 동원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솔라드림 연구소의 처참한 모습, 겁에 질린 연구원들의 증언, 그리고 북촌 골목에서 한 모자를 향해 돌진하는 차량의 CCTV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되었다. 김영진 기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진성그룹의 백상무가 있으며 그가 강태준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과 SNS는 진성그룹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조폭 기업 진성 불매운동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태준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청원이 본물처럼 올라왔다. 진성그룹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태준이 채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 자정이 넘은 시각에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뉴스타파가 단독 강태준 회장, 국토부 장관에게 수십억 뇌물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에는 유성 자산 운용을 통해 자금이 세탁되어 장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었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탑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친 거야? 그는 이것이 엘리아나 서의 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그저 돈 좀 있는 성가신 비즈니스 우먼일 뿐이었으니까.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내부의 적 혹은 과거에 숙청당했던 누군가의 보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의 모든 측근들을 훑기 시작했다. 견고했던 그의 왕국에 불신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언론을 막고 검찰을 무마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한 번 터져나온 여론의 물결은 그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도시의 왕이 아니라 성난 군중 앞에 내던져진 사냥감이었다. 같은 시각 서윤아는 안전 가옥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썩은 것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강태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서윤아입니다. 이강혁 회장의 아내였던.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숨을 멈추는 듯했다. 그는 10년 전 강태준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진성건설의 사장이었다. 제가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강태준에게 복수할 기회를요.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에게 희생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외로운 늑대의 싸움이 이제 늑대 무리의 사냥으로 변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쌓아올린 성은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불길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도덕성과 불법 행위를 물어뜯었고 시민단체들은 본사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검찰의 수사망은 그의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었으며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지난 10년간 철옹성 같았던 그의 왕국은 불신과 의심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내부의 쥐새끼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모든 임직원을 닥달했지만 그럴수록 조직의 균열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도 강태준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위기 속에서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다가오는 진성그룹 정기 주주총회를 반격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막강한 우호 지분이 있었고 돈으로 매수한 이사회 임원들이 있었다. 그는 주주총회라는 공식적인 무대에서 모든 의혹을 근거 없는 음해로 치부하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여 위기를 정면 돌파할 생각이었다. 그것이 오만한 폭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는 주주총회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안건 상정 순서부터 발언 시간 제한, 심지어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막기 위한 용역 깡패들의 배치까지.
그에게 주주총회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였다. 그는 이 무대의 주인공이자 연출가로서 모든 것이 자신의 각본대로 흘러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누구인지, 그 적이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윤아는 자신의 안전가옥을 전쟁 지휘 본부 삼아 마지막 작전을 점검하고 있었다. 방 안의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진성그룹의 지배구조, 강태준의 우호 지분 현황, 그리고 주주총회의 예상 시나리오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그녀의 비서와 그림자들 뿐만이 아니었다. 10년 전 강태준에게 억울하게 쫓겨났던 박 사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강태준의 폭정에 희생되었던 전직 임원들과 피해업체 대표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믿는 구석은 결국 지분입니다. 현재 그와 특수관계인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약 35%. 여기에 외국인 투자 지분 중 일부를 더하면 40%를 간신히 넘길 겁니다. 박 사장이 분석 자료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규합한 소액 주주 및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그에 미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캐스팅보트는 5%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쥐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국민연금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제가 월가 시절에 맺어두었던 인맥을 통해 이번 진성그룹의 사태가 단순한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정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명분을 얻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좌중은 술렁였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앉아 있는 이 젊은 여인이 어디까지 내다보고 판을 짜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전장의 흐름을 읽고 적의 허를 찌르는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단 하나, 강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즉 남편의 죽음과 그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바로 그때 민준이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듯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와 회의 테이블 중앙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어머니,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10년 전 서버에서 복구했던 손상된 파일, 그림자들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복원해냈습니다. 영상은 아니지만 음성 파일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엔터키를 누르자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1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거친 빗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두 남자의 대화였다. 한 명은 이강혁 회장, 윤아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바로 젊은 시절의 강태준이었다. 태준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절박하고 분노에 찬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어서 강태준의 차갑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믿음, 형님,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십니까? 세상은 믿음이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이 진성은 제 겁니다. 그러니 편히 가십시오. 유나 씨와 어린 조카는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피커를 찢을 듯한 이강혁 회장의 절규와 함께 무언가 금속이 부서지는 굉음,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침묵,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끝났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였고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유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10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눈물을 닦고 다시 냉정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우리는 전쟁을 끝내러 갑니다. 최 실장님, 내부에서 우리를 도울 직원들과의 최종 연락은 마치셨습니까? 자료관리실에 있던 최영화는 화상 연결을 통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총 당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유나가 준비한 영상과 음성 파일이 무대 스크린에 송출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박 사장님과 다른 대표님들께서는 주주로서 당당히 입장하여 강태준의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녀는 각자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정했다. 그녀는 엘리아나 서로서 진성그룹의 새로운 대주주 후보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강태준의 모든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할 생각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유나는 아들 민준과 함께 안전가옥의 옥상에 올라섰다. 저 멀리 밤의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는 진성타워가 보였다.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상징했던 곳,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비극의 장소. 내일이면 저곳은 심판의 무대가 될 터였다. 무섭지 않니, 아들? 유나가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와 함께라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유나는 아들의 훌쩍 자란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었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내일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끝날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무대의 막이 마침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이목이 모두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최근 연이어 터진 스캔들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진성그룹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 터였다. 홀 안에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의 한가운데 단상 위 의장석에 앉은 강태준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에게 이 자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지배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모든 음의 세력을 짓밟아 버릴 생각이었다. 예정된 시각이 되자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지난 1년간의 눈부신 성과를 자랑하고 최근의 논란들은 회사의 성장을 시기한 외부 세력의 비열한 공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의 연설은 능수능란했고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주석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의장, 그 안건에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10년 전 강태준의 손에 억울하게 쫓겨났던 진성건설의 박 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박성진 씨, 당신이 여기엔 어인이리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주주가 아닐 텐데. 강태준은 경비 요원들에게 눈짓하며 그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주식은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수많은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했소. 그리고 우리는 강태준, 당신의 연임을 결사 반대하오.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장내 곳곳에서 반대한다. 강태준은 물러나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가 차올랐다. 조용히 못해. 저자들을 전부 끌어내. 그의 고함과 함께 경비들이 움직이려던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잠깐만요. 아직 제게 발언권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의 주인은 엘리아나서 서윤아였다. 그녀는 주주석 가장 앞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최근 서울 금융계를 뒤흔든 미스터리한 인물 엘리아나 서의 등장은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엘리아나 서 대표, 당신이 아무리 우리 지분을 일부 매입했다 한들 이사회 결정에 반기를 들 자격은 없소. 그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유나는 단상 아래에 멈춰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응시했다. 강태준 회장, 당신은 진성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리더가 아니라 회사를 사유화하고 폭력과 불법으로 유지해 온 범죄자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선언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강태준의 연설 영상이 나오고 있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과 홀 안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암전되었다. 내부 통제실에서 최영환 실장이 마지막 임무를 게시한 것이었다. 잠시 후 화면이 다시 켜졌을 때 나타난 것은 진성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성자산운용의 비밀 계좌 내역과 그 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증거 자료들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솔라드림 연구소를 습격하는 괴한들의 모습과 북촌 골목에서 모자를 향해 돌진하는 차량의 영상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통제실, 뭐 하는 거야? 강태준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모든 시스템은 이미 외부의 손에 장악된 상태였다. 호라는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믿고 투자한 회사에 추악한 민낯의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검게 변한 채 스피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옥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이강혁 회장의 마지막 절규와 그를 비웃는 강태준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다. 이제 이 진성은 제 겁니다. 그러니 편히 가십시오. 유나 씨와 어린 조카는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음성 파일이 끝나고 홀 안에는 무덤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 얼어붙었고 강태준은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유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강태준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엘리아나 서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10년의 한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 당신이 잘 돌봐주겠다던 그 유나 씨가 바로 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옅은 베일과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인 이강혁 회장의 아내이자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서윤아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호라는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진성의 안주인이 10년 만에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와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강태준은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겁에 질린 채 발악하는 추악한 본성만이 남아 있었다.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여봐라.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비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대신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가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강태준 씨, 살인 및 살인교사,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폭군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서윤아는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었고 남편의 영혼을 위로하는 눈물이었으며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10년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심판의 빛이 내렸다. 강태준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간 후에도 컨벤션 홀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서윤아를 향해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질문을 쏟아내기 위해 아우성이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비운의 황후,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왕국을 되찾은 이 드라마틱한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서윤아는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텅 빈 단상만을 굳건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잠시 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온 경호원들과 박 사장 같은 동지들에게 둘러싸여 그녀는 조용히 홀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축배나 대중의 환호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켜켜이 쌓아온 고통과 슬픔, 분노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가 탄 차는 수많은 인파를 뒤로하고 조용히 서울의 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진성그룹 스캔들로 연일 들끓었다. 강태준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서윤아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결국 그는 살인 교사,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 열거하기조차 힘든 죄목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곁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했던 백상무와 그의 수하들, 그리고 그의 돈을 받고 충성을 바쳤던 정관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 시대의 거악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순간이었다. 무너진 진성그룹을 재건하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대주주들과 채권단 그리고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서윤아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엘리아나 서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이강혁 회장의 아내이자 이제는 진성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 서윤아로서 당당히 그 자리에 섰다. 그녀는 첫 일성으로 과거의 모든 부패와 단절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그녀의 첫 번째 인사는 바로 최영환 실장이었다. 그녀는 그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자신의 곁에 두었다. 10년간 자료실의 먼지 속에서 잊혀졌던 충신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했다. 또한 강태준에게 억울하게 쫓겨났던 박 사장을 비롯한 능력 있는 옛 임원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진성은 10년의 암흑기를 끝내고 이강혁 회장이 꿈꾸었던 건강한 기업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유나는 아들 민준과 함께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묘비 사진 속의 남편은 10년 전 모습 그대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의 억울함 이제 다 풀렸어요. 태준 씨도 죗값을 치렀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그녀는 곁에 선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슬픔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당신도 부디 편히 쉬세요. 이 진성은 그리고 민준이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그녀는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차가운 비석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10년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복수의 짐이 비로소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스한 평화가 찾아왔다. 1년 후 서유나는 진성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취임사는 짧지만 강렬했다. 그녀는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직원이 행복한 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진성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되었다. 과거의 부실은 과감히 정리되었고 투명한 지배 구조가 확립되었으며 직원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왕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회장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0여 년 전 강태준이 서서 세상을 발 아래에 두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가 보는 풍경은 그가 보았던 것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지배해야 할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지키고 보듬어야 할 소중한 터전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민준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제 늠름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민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다. 응,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우리 아들은 오늘 수업 어땠어?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맞았다.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가끔 궁금해요.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난 10년 동안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오신 거요.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후회?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어. 만약 내가 도망만 다녔다면 우리는 평생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았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진실을 마주하고 부당함에 맞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고 싶었단다. 그리고 엄마는 내 덕분에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어깨를 기댄 채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했던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세상의 정상에 서서 그들이 되찾은 왕국을 평화롭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창조의 역사, 절망이 아닌 희망의 서사였다. 서윤아, 그녀는 남편의 아내,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